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은 41살의 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내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에어컨 기사 일을 하고 있는 41살의 남자입니다. 저는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5년간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사설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사설업체를 운영하며 일을 하다 보니 10년간 전화번호도 못 바꾸고 고객 유치에 힘쓰며 살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명함 뿌린 것만 해도 한 몇십만 장은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설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전 아내와 결혼을 하고부터 제 인생이 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워낙 유년기 시절부터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항상 소심했고 어디에서나 제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에 130만 원 벌어도 잘리지 않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달랐어요. 워낙 성격이 긍정적이고 모든 도전적인 성격이라 저한테 먼저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직접 사설업체를 운영하는 건 어때요? 맨날 12시간씩 작업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쫓기듯 일하다 보면 사고 날 확률도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건만 하더라도 사설업체 운영하는 게 당신한테 더 안전하고 사고 날 위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다가 몇 프로씩 떼어주면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했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인데 아내의 조언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렇듯 항상 아내는 제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사람이었고 저한텐 복덩어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아마 처음에는 고객도 없으니 수입도 없고 불안정할 거야. 그리고 내 성격이 당신처럼 활발하고 사교성 있는 성격이 아니라 영업하는데도 힘들 거고 라고 하니 영업은 내가 전문 아니냐며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하는 이유가 저희 아내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로 10년째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대리점 팀장까지 맡고 있어요. 그렇게 전 아내의 덕 때문에 금방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매년 여름마다 저를 찾는 분들이 늘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니 돈도 잘 벌고 조수까지 둘 수 있었어요. 매번 혼자 하다 2인 1조로 작업을 하니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절 믿어준 아내에게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오래된 트럭을 몰며 전국 8도를 다녔어요. 매번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하는 작업들이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삶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저희는 사계절 중 단연 여름이 제일 바쁜 시기인데 그만큼 여름엔 비도 많이 오니 장마철엔 더 위험해요. 15년차 베테랑인 저도 장마철에는 신경이 곤두서 있죠. 정말 죽을 맛이에요. 27층 높이의 아파트에서도 안전장비 하나 없이 실외기를 체결하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 사모님께서 땀에 쩔은 저랑 조수를 보더니 바닥이 더러워질 것 같다고 비닐봉지를 발에 쓰고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그러라는데 어쩔 수 있나요? 저는 발에 비닐봉지를 쓴 채 조수의 손을 잡고 제 신체 균형의 감각으로 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실외기를 체결했어요. 이렇듯 저한테 매년 여름은 잔인하죠.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가장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사니 먹고 살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꽤 모았어요. 사실 돈을 금방 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어요.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 몸이죠. 가족이라곤 둘뿐인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나 저나 아이를 참 좋아했는데 본인이 낳질 못하니 그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먼저 입양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 아내는 반색을 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말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그래, 서두르지 말고 당신이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나는 항상 당신 편인 거 알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도 고맙다며 먼저 입양 얘기 꺼내줘서 놀랐다고 했죠. 그렇게 전 아내와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행복한 시간들이 영원할 줄만 알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아내답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의심살 만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아내의 업무 핸드폰에 문자가 왔길래 제가 대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야 혹시 자? 라는 문자였죠.
저는 도대체 누군데 이 시간에 자기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연락을 했나 봤어요. 그러니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아내 핸드폰을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가 본인 핸드폰을 뺏어들며 당신은 왜 남의 핸드폰을 그렇게 보고 있어? 그것도 내 업무폰을? 이라고 하길래 이 사람 누구냐고 했어요. 누군데 이 시간에 이런 연락이 오냐고 하니 되려 저한테 화를 내며 나도 누군지 몰라. 잘못 보냈나 보지. 나한테 저장도 안 되어 있잖아. 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에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아내가 이상해. 저도 그럼 누군지 전화 걸면 알겠네. 전화 한번 걸어봐. 라고 하니 당신 왜 이래? 의처증이야? 요즘 일 없으니까 한가해? 라며 성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따라 아내 행동이 이상했는데 저런 문자까지 날라오는 거 보니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 이후부터 부부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어요.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른 부부들은 부부싸움하고도 애들 때문이라도 금방 풀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애들이 없으니 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가 없는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저런 아내가 괘씸해 애도 못 낳으면서 밖에선 여자 노릇하고 다니냐? 하며 맘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었고 그날 대판 싸우고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1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변해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 아내와 서먹해진 관계를 좀 풀려고 고기까지 사들고 일찌감치 퇴근을 했어요. 그때가 겨울 때여서 어차피 일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전 집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자리를 찾고 있는데 아니 저 멀리서 아내의 차가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가는지 서행을 해야 되는 주차장에서 악셀을 밟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 왜 직감적으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곤 저도 주차를 하다 말고 아내를 뒤쫓아갔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세게 운전을 하는지 계속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저도 그런 아내의 차를 몇 번이나 놓칠 뻔했으니까요. 그 덕분에 제가 미행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내는 저희 동네랑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로 들어갔고 어느 한 주택가에 차를 세워 깜빡이를 켜놓고 있었어요. 왠지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듯 했죠. 초조한 마음으로 아내의 차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겨울인지라 어둠이 빨리 찾아와서 쉽게 들키지 않았어요. 그리곤 한 몇 분 정도 흘렀을까요? 곧이어 주택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 아내의 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뒷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남자였어요. 덩치도 있었고 두툼한 패딩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머리털이 하나도 없었죠. 캡모자를 눌렀었는데도 대머리인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니 역시 내 예감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고 차오르는 배신감에 분노가 일렁거렸어요. 그렇게 그 남자가 차에 타고 두 사람은 또 어디론가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물론 저도 따라갔고요. 아내는 어찌나 빨리 골목을 빠져나가는지 도대체 어딜 가길래 저리 성급하게 가는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를 놓치지 않으려고 뒷공무리를 쫓았고 결국 종당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내가 무리하게 오른쪽 차선으로 끼어들다가 옆에 오는 차를 보지 못했고 옆차와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저도 앞차가 급브레이크하는 걸 보지 못하고 앞차를 박아버린 겁니다. 사중 추돌 사고로 꽤 큰 사고가 났어요. 저 또한 머리를 핸들에 부딪히면서 이마에 피가 났고 순간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 아내는 차에 내려 보조석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그 남자에게 달려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곤 그 남자를 꺼내 부추기는데 몇 번이나 얼굴을 쓰다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 또한 아내의 품에 기대 푹 쓰러져 있는데 저는 사고 신고고 뭐고 차에서 내려 휘청거리며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곤 아내의 이름을 불렀죠. 김민경, 너 도대체 그 남자랑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니 제 모습을 본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 도래에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아내는 절 보며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말까지 더듬는데 전 그런 아내에게 곧장 다가갔고 이 남자 누군데 당신한테 기대고 있냐고 라고 하며 아내의 품에 있는 그 남자를 떼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졌는데 남자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대머리의 모습을 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경악을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25년 전에 집을 나가 저희 가족 모두와 연을 끊고 산 제 친누나였습니다. 누나가 18살 때 집을 나갔는데 일찍 돌아가신 엄마 대신 절 키워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여태 지냈었는데 그런 누나가 제 아내의 품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희 친누나는 배를 움켜잡으며 너무 아프다고 살려달라며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고 119 응급차가 와서야 병원으로 갈 수 있었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내에게 빨리 묻고 싶었지만 사고 처리 때문에 경황이 없었고 119 구조대와 경찰이 와서야 현장 정리를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나가 있는 병원으로 가면서 아내로부터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당신 저 여자가 내 친누나인 건 알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내 친누나랑 같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니 아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태균 씨 누나를 만나게 된 건 2년 전이었어. 나도 당신 누나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내 보험 고객으로 처음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됐어. 이상하게 당신 누나랑 언니 동생 하면서 가까워졌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누나가 먼저 본인 과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듣게 됐는데 아무리 들어도 당신이 했던 얘기랑 너무 비슷한 거야. 고향도 같고 옛날에 진돗개를 키웠던 것도 같고 심지어 동네에 우물이 있어서 동생이랑 같이 물을 기르러 갔다는데 너무 비슷했지.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혹시 우리 남편이랑 비슷한 동네에서 살았냐고 우리 남편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다고 하니까 먼저 남편 사진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혹시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냐고. 그러길래 당신 사진을 보여줬지. 근데 갑자기 누나가 그 사진을 보더니 서럽게 오열을 하는 거야. 심지어 당신 이름까지 태균아 태균아 하면서 부르시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정말 당신 누나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당신 사진을 보면서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 라고 했죠. 전 아내의 말을 듣고 근데 왜 나한텐 얘기 안 했어? 2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았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 누나가 얘기하지 말랬어. 차마 당신 얼굴을 볼 용기가 없다고 하시더라. 당신 누나 그렇게 집 나가고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셨더라고. 그리고 나서 어렵게 그곳을 나왔는데 차마 가족들을 찾으러 갈 수가 없으셨대. 특히 당신을 볼 면목이 없으셨대. 본인은 동생한테 엄마 같은 존재였고 엄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무서우셨대. 그래서 당신한텐 얘기하지 못했던 거야. 나는 자주 형님하고 만나면서 밥도 먹고 당신 안부도 전해주고 했었어. 이것도 당신한테 들키면 안 돼서 형님 번호 저장도 안 하고 호칭도 다르게 불렀던 거야 라고 하는데 아내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집을 나가서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에 절망스럽기만 했죠. 아내를 의심했던 것도 뼈저리게 미안했고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아니 근데 누나 모습이 왜 그래? 왜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둘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간 거고 라고 물어보니 아내로부터 들은 대답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누나가 임신을 했대요. 근데 임신이 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4개월이 지나 산부인과에 갔고 임신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네요. 누나가 자궁경부암 말기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아이 아빠는 누나를 버리고 도망을 간 상태였고 저희 가족과는 연을 끊고 살았으니 보호자는 저희 아내밖에 없었던 거죠. 아내도 그 소식을 듣고는 몇 달 전부터 저희 누나를 보살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제왕절개로 급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는데 누나가 거부를 했대요. 아이를 조금만 더 뱃속에서 키운 후에 낳고 싶다고 했대요. 어차피 암세포가 다 퍼질 대로 퍼졌고 그거 모르고도 임신을 하고 있지 않았냐면서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니 머리도 미리 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몸에 이상 신호를 느꼈던 저희 누나가 아내에게 연락을 해 너무 무섭다며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119라도 불러서 먼저 병원에 가 계시면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왔던 누나는 혼자 병원에 가는 게 무섭다고 눈을 뜨면 아무도 없을까봐 그게 무섭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고 했다네요. 그러니 저희 착한 아내 그 길로 곧장 누나한테 간 거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내를 쳐다볼 면목이 없었고 너무 미안했어요. 게다가 이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형님이 본인이 낳은 그 아이 우리가 대신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
본인은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하고 갈 텐데 그 아이가 남의 손에서 자라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눈을 제대로 못 감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 키우겠다고 했어. 형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그리고 형님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걸 이 아이를 보면서 잊지 않겠다고 했어. 라고 하는데 전 그런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말없이 흐느꼈어요. 이런 아내에게 어떤 말로도 고마움을 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누나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차마 누나의 얼굴을 볼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저 대신 아내가 응급실로 들어갔고 몇 분 뒤에 아내가 응급실에서 나와 누나의 상황을 알려주더라고요. 누나는 곧장 수술을 해야 했고 지금은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게 응급실 보호자 카드를 주며 여보, 형님이 당신 얼굴 너무 보고 싶대 라고 하는 겁니다. 전 어린 아이처럼 그 카드를 손에 쥐고 누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절 기다리고 있던 누나를 보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겐 어머니와도 갔던 저희 누나, 너무 보고 싶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말을 누나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 누나를 찾지 않아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그러니 누나는 말하지 않아도 네 마음 다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더 미안하다고 했죠. 전 그런 누나의 손을 꼭 잡으며 누나, 내가 누나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수술 잘 받고 나와야 해. 나 아직 누나한테 할 말이 많단 말이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너무 다행히도 누나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잘 출산하게 되었고 산모도 아이도 건강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카가 태어난과 동시에 부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나도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힘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아이 얼굴도 안 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마른 아이를 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이를 위해서 그 힘든 항암치료를 한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누나를 위해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1시간씩 수다를 떨고 왔어요. 누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제 앞에 나타나지 못했던 게 저한테 떳떳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했죠. 그런데도 가족은 어떻게든 만나는 것 같다며 본인 아들 좀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누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내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나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눈을 감기 전에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인 아들을 안아본 거죠. 본인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안으며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고, 아픈 내 몸속에서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내가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아프기 전에 들어둔 보험의 수령인을 다 저희 부부 이름 앞으로 돌렸고 저희한테 그 돈으로 아이 키우면서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누나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지 딱 30일 만에 저희 부부와 아이 곁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누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제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베푼 사랑의 절반도 못 갚았어. 당신이 위험한 일 하면서 나 먹여 살리고 지나가는 애기들만 봐도 좋아했는데 내가 임신이 안 된다는 거 아는 순간부터 내 앞에서 티도 안 내고 나 배려해준 거 나 다 알아. 당신이 나한테 줬던 모든 사랑과 배려들 이렇게나마 조금 갚을 수 있어서 나는 너무 뿌듯해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아내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와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바쁜 여름을 보낼 계획입니다. 저의 길고 긴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마음씨 따뜻한 사례자님 부부를 보니 분명 좋은 아내, 남편, 그리고 좋은 부모님이 되실 것 같아요. 사례자님 가정에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일하실 때 항상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